저도 이제 주변에 코스피를 사라. 저도 많이 샀어요, 코스피를. 예전에는 코스피가 또 코스피 했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코스피가 또 코스피 망했네. 했네.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JP모건 체이스나 찰스 슈왑에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동학 게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은 매수세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좋은 일단 아이디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200만 한인 교포들은 무조건 이제 다 들어오겠죠. 다 들어올 거. 그래서 우리 제가 지금- 미국 증권사들에게 이걸 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드리는. 안녕하세요. 싱글리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나탈리 허 실리콘밸리 투자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나탈리 허는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인 핀코에서 근무하셨고요. JP모간에서 트레이딩도 하시면서 한국하고 홍콩에서 또 근무하셨던 아주 글로벌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아울러 월드뱅크에서도 근무하셨고요. 무엇보다 한국에는 2026년 한국에 투자라고 하면서 상당히 일찍이 한국 주가지수가 심지어 만 간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여기저기에 많이 알려져 있는 셀럽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호사님을 모시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위험,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갖다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거는 작년 말에 12월쯤에 그 연준의 리사 쿡,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임 관련되는 얘기가 있어갖고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유명하시긴 한데 이분이 어떤 연설을 하시면서 현재 그 미국 시장이 그래도 비교적 잘 나가고 있을 때 미국 시장에 세 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현재 그 AI로 야기는 됐지만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두 번째는 그 미국 국채 시장에서 헤지 펀드의 역할이 너무 커서 위험성이 레버리지 관련되는 위험성이 있다. 세 번째로 AI 투자 등 해서 미국의 지나치게 사모 신용에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약간 부실화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잠잠해졌는데 최근에 이제 이 사모신용, 특히 사모신용이 굉장히 그 안 좋아지면서 블루아웃 사태라 그래서 환매와 관련되는 그게 이제 환매를 제대로 응하지도 못하고 또 그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가 막 파이어 세일을 해대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이 커져서 여기저기서 사모신용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집중적인 걸 좀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좀 더 추가한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 호르무즈 해전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도 조금 이렇게 곁들어서 그거 한 다음에 이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한 그 연준의 최근에 그 금리 두 번째 동결한 것까지 하고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도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고평가다 했던 미국 주시장이 최근에 보면 많이 내려온 건 맞아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약간 고평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특히 이제 AI 수혜를 받은 그런 빅테크 중심의 상승이 계속돼 오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약간 미국은 주식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악재는 반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호재는 더 이상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그냥 그대로. 근데 실적 보고서에 약간 뭐에 대한 우려나 뭐가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빠지고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무거운 포지션이 무거운 모습을 계속 마이크론하고 보여왔고요. 뭐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도 시장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별로 안 움직이고 네, 그건 뭐 네. 약간 다 아는 얘기다 이런 거죠. 네, 네. 원래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예고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듯이 아는 얘기를 네, 계속 이제 하는 거에 네. 대해서 시장이 좀 피로감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다루겠지만 이제 앞으로 AI 테마 자체만으로 모든 지수가 올라가는 분위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각 회사별로 차별화가 될 거고 특히 지금 이 빅테크가 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과연 언제 수익화돼서 그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의 기대치나 밸류에이션 그 포인트가 되게 타이트해진 거죠. 예, 그냥 뭐 투자한다고 막 오르고 이제 이런 게 끝나고 그래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그게 회수해서 매출로 나타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고 차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어떻게 재무제표에 드러나 있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 지금 약간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식 이렇게 투자할 때도 이렇게 뭐 스탁 피킹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을 갖다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건 AI인데 AI 테마인데 이 AI 테마에서 그래도 뭐 이거 좀 약간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좀 그 AI와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게 보냐면 AI가 이제 등장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이 퍼가 굉장히 높아졌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그 매그니스 세븐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은 뭐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안 받았는데 최근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게 그 클로드 코워크라고 하는 그 엔트로픽의 AI 툴이 나오면서 그 사스 기업들의 퍼가 엄청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사모 신용에 그 관련되는 것도 뭐 연결되긴 하지만 AI 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채의 그 의존도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변호사님들이 보셨을 때는 이런 그 사스와 관련되는 그 사스 기업들이 AI 그렇게 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나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죠? 예, 그게 사실 저희가 한 1,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한 얘기였는데 그 신조어가 있습니다. 사스포칼립스라고 이제 사스와 이제 에포칼립스죠. 대재앙. 예. 그 두 개를 합친 용어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재앙의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2026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딱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사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한 얘기를 할 만큼 큰 규모였고요. 근데 이제 이 연초 들어가지고 AI 에이전트 서비스들이 뭐 대표적으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엔트로픽의 코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냥 기존의 뭐 단순한 그냥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이상의 사스 자체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게 사실 굉장히 미세한 차이거든요. 예. 그냥 기능적 개선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여기에 의존할 수 있느냐. 근데 1월, 2월 달 중순부터는 저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난 이젠 진짜로 AI 에이전트한테 일 시키고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대로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된 거죠.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원래 매출 구조도 많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판매하느냐 이제 이걸로 매출을 올리고 그게 밸류에이션이 되는 기업들인데 지금은 기능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 때문에 그거를 사서 쓰는 사람들의 헤드 카운트 수도 같이 줄어버리니까 매출이 완전히 이제 그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는 그 얘기도 해요. Buy or build.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이 없는 일반 회사들도 AI를 시켜서 그 툴을 자체 개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굳이 그러니까 사스 기업을 의존하지 않고 빌드를 할 것인지 바이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스 기업들은 AI 에이전트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자체 개발한 툴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매출 구조는 흔들리는 이런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는 게 이제
그 사스포칼립스의 어떤 최근에 기본이죠. 그 미국 조그만 그 컨설팅 펌인 그 스티린에서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비슷하게 2028년에 뭐 하면서 그런 사스 기업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그 보고서를 내는 바람에 실제 거기에 약간 거론됐던 회사들이 주가에 타격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스 기업들이 과연 이 경쟁력 그걸 해자라고 하죠. 뭐 근데 그 경쟁력을 개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클로드 코워크가 네. 그런 쪽에 그냥 자리를 내주고 그냥 뒷전으로 물러날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AI라고 하는 툴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스 기업들은 그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오픈되지 않은 자체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암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넘어가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스 기업들 자체를 활용해 갖고 뭔가 재무제표고 뭐 법률적인 서비스를 거기에 의존한다 하더라도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그 사스 기업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그러니까 그런 책임성의 문제를 봤을 때도 결국은 뭐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뭐 AI 툴에 의존해 갖고 개발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뭐 작은 툴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이 사스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AI 툴에 의해서 한순간에 날아갈 정도로 박약하다 이렇게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한 사스 기업의 위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모 신용, 사모 대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스 기업들이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대출을 이제 받아왔고 이 회사들의 매출이 흔들리고 밸류에이션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 신용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중거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사모 신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모니까 투명하게 밸류에이션이 쉽게 얘기하면 사모신용이다. 그러면 그냥 은행 아닌 데서 대출 받았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은행처럼 투명하게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디폴트 리스크가 얼마인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 불투명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예. 시장에서는. 그 사모신용과 관련돼 갖고 블라우 사태가 이제 뭐 촉발이 됐다고나 할까 그래갖고 최근에도 보면 뭐 국내에서도 이제 전문가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라우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블루아울 그 사태라고 하면 이제 그 환매 요청이 있었죠. 예. 그래서 환매 요청을 하니까 여기서 일부만 환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들로서는 돈을 맡겨놨는데 내가 환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받으니 못 받는다고 못 준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뱅크런처럼 좀 패닉에 빠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블루아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후속으로 다른 금융기관, 뭐 블랙스톤이나 JP모건 같은 곳들도 비슷하게 이제 뭐 담보 가치를 하향한다든지 아니면 환매를 우리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이 관련된 주가들이 이제 확 폭락을 하면서 과연 이 사모신용 대출이 약간 옛날 서브프라임처럼 뭔가 금융의 시스템 위기로 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의 어떤 원인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사모신용의 불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게 진짜 뭐 옛날 2008년 금융위기 때의 그 서브프라임처럼 그렇게 막 커질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나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서브프라임 정도의 시스템 위기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유는 뭐 아이러니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무슨 말씀인지 박사님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에는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가 충분히 돼 있죠. 이게 문제다. 왜 문제다.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많은 담론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 위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범위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모델이 아예 멈춰버리는, 정말 컴퓨터를 얘기하면 컴퓨터가 그냥 갑자기 꺼져버리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때 만든 말이 이제 블랙스완, 예, 본 적이 블랙스완. 없는 예, 그렇죠. 검은 백조다. 맞습니다. unknown of unknown, 이제 예, 뭘 맞습니다. 모르는지 예. 모르기 때문에 예,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노원이라는 거죠. 노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 신용의 규모나 디폴트 가능성, 그리고 그런 아까 짬짬이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이 노은이잖아요. 근데 예. 그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면 사실은 그 전에 있던 시스템 위기랑은 좀 결이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예. 최근에 이제 사모신용 그 불안에 대해서 뭐 많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도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뭐 많이 이 아주 속속들이 알고 심지어 뭐 이 그 블라우스 그 펀드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산을 갖다가 좀 팔 때 그 북미 연기금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기랑 그 관련 있는 보험회사인 쿠바레랑 거래했다라는 것까지 뭐 이 블룸버그에서 샅샅이 막 뒤져갖고 그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그 저 시장이 잠재된 위험으로 다 커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거는 좀 약간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모시장 분양과 관련돼 갖고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BDC, 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 이건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BDC는 되게 좋은 거고 우리가 지금 도입을 시작하는데 그걸 알게 되는 계기가 블루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그게 조금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예. 그 BDC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돈을 모아가지고 일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제 대출 투자해주는, 그것도 장기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부족한 수익률을 채워주고요. 일반 은행 예금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중소기업은 자금의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투자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잘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프라이빗 크레딧도 그 역할이 있는 거죠. 오히려 정말 저희가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정적인 면에 계속권 금융의 어떤 중간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잘 조성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블루아웃 같은 회사들이 그동안 또 많은 성장을 하고 거기서 또 좋은 수익률의 펀드를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이랬는데, 단 그거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뭐 사스 기업인데 아니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속이거나 아니면 대출 부실에 대한 그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안 하거나 이렇게 운영상의 에러가 이제 발생시킨 문제가 이제 지금 터져 나온 거니까 저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것만 이 블루아웃만 듣고 프라이빗 크레딧, BDC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정말 공감하는 게 제가 뭐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그 저희 나라에 스펙 상장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그 중요한 그 논의 과정에 있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회 상장을 합법화해 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막 부정적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거기서 말을 할 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툴의 다양성에 있다. 그 툴의 다양성에 있고 그 툴이라고 하는 거는 선진화된 부엌은 다양한 종류의 칼이 있어야지 그냥 뭉뚱한 칼 하나 있으면 토마토 쓸을 때는 뭉개지고 돼지고기 쓸 때도 안 잘리고 뭐 이렇게 막 부실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망치 같은 칼 하나만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선진화된 주방이라고 쓰냐 이렇게 도구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도구 자체는 많아야 된다. 미국제 시장에서 리서쿵 얘기하신 미국제 시장에서 헤지펀드 역할이 확대돼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게 그렇게 크게 지금 이 사모신용처럼 크게 시장의 위험으로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부각이 돼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게 좀 약간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과도하게 진행돼서 걱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게 뭐냐 하면 최근에
크게 보면은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시장이 미 국채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 그런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인도가 글로벌리 많이 떨어져 있다. 무엇보다 2022년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하면서 자산을 동결하니까 전부 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갈아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저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중앙은행의 금 보유 평가액이 미국 국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2022년 이후에 금을 많이 샀고 그다음에 또 금값이 또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액이 간다고 하지만 그럴 정도로 금한테 뒤질 정도로 미 국채가 이제 더 뒤처져 있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그걸 국채 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OBBBA나 뭐 기타 등등에서 재정 적자가 심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량이 많고 그다음에 이 국채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뭐 심지어는 장기 국채를 다 단기 국채로다가 막 쪼개기 작업도 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시장에 헤지 펀드까지 이제 들어와서 이 중요한 수요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번 이걸 봤더니 미국채 시장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헤지펀드들이 이제 간이 레지스터 하는 케이만 아일랜드가 미국채의 보유량의 전 세계 보유량 중에 각국의 날 다 제끼고 한 6, 7위 정도 되고요.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서클과 테더가 갖고 있는 것도 사우디보다도 더 한 9일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국가가 아닌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헤지펀드가 이렇게 국채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지금 사모시장, 헤지펀드 이런 사람들은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이건 추정치.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추정치인데 그래도 헤지펀드들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이제 그걸 추구를 하니까 이들이 국채를 사는 이유는 일종의 파생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레포 시장에서 국채를 담보로 단기 국채를 담보로 이제 차입을 한 다음에 이 차입된 자금으로 국채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해서 그 베이시스를 먹는 차익 거래를 이제 노리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국채를 사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보통은 이런 차익 거래는 레버리지를 겁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가 시장은 사실 거의 효율적이기 때문에 막 0. 몇 bp 뭐 이렇게도 잘 안 나와요. 차이가. 차이가. 예. 그래서 그걸 먹으려면 이제 레버리지를 뭐 10배, 20배, 뭐 일각에서는 50배까지도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이제 베이시스 거래를 이제 걸어놓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뭐 금리가 급등을 해서 레포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담보로 차입을 했는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마진콜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증거금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리와인딩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강제 청산이 되겠네요. 강제 청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국채 선물도 매도해 놨으니까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선물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또 증거금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진콜이 들어올 수 있는 증거금을 늘려야 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이 레버리지가 크게 걸린 베이시스 포지션이 시장에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약간 지뢰처럼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국채에 대한 수급 불안정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과도한 국채가 있다, 과도한 국채가 너무 없다, 이게 널뛰기를 하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옥션하는 거에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금융 시장 자체의 하나의 뇌관이다. 이렇게 안정성을 해치는 큰 요소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IMF나 다른 국채은행들, ECB, BOE 같은 곳에서 다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국제 시장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고 금융 취약성을 더하고 있다. 뭐 견제와 감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특히 레버리지를 마음껏 걸 수 있는 이유는 원래 이제 담보를 할 때 약간 헤어컷을 주면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걸 수가 없는데 그걸 아무런 제로 헤어컷을 해서 그걸 다 쳐주니까 무한대로 이제 레버리지를 걸게 하니 그 채권 담보로 할 때 좀 제약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1억 그 채권 담보를 내면은 1억을 다 주나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나 규모가 그 커지니까. 담보에 좀 약간 헤어컷을 해서 뭐 한 70%, 그러면 이제 50%. 이 레버리지 그 헤지 펀드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좀 가는데 그런 얘기들이고 이제 국채 시장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지금 선진국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최근에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채의 공공부채 비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국채 금리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포지션이 커지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안정성의 큰 위험 요인이라는 게 이제 그들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우려하는 바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딱 생각나는 게 그건데 이 그 헤지펀드가 뭐 한 6, 7위 정도 된다고 했더니 뭐 말씀하신 게 그 정확한 규모 알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케이만 아일랜드가 6, 7인데 그 뭐 일부 그 저기 뭐야 비공식적인 걸 추정하면 그 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돼서 일본이 지금 세계 최대의 미국채를 갖고 있는데 그게 1조 1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등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등일 그러니까 1등일 수 있다. 그런 얘기 정도로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순위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중국이 뭐 꽤 돼요. 근데 그 중국 중국 말고 벨기에가 뭐 한 4, 5위 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벨기에 같이 조그만 나라가 뭐 이렇게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냐 그랬는데 사실상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벨기에는 유로클리어의 본부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대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그 공식 통계하고 벨기에 거를 다 중국 거라고 이렇게 합치면은 그래도 그거보다도 케이만 아일랜드의 비공식 통계가 더 클 정도로 국제 시장에 지금 사실상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헤지펀드라고 하는 그 자체들은 그렇게 그 현선물 거래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국채에 많이 들어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채권 트레이더이시니까 저 한번 여쭤보면은 제가 트레이딩을 하던 시절에는 들어본 적 없는 얘기긴 해요. 국채는 중앙은행들이나 갖고 있고 뭐 수익도 낮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 데까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건가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헤지펀드들은 저희가 패시브 액티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액티브 전략을 하는 곳들이었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아마 글로벌리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주가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그 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액티브 전략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패시브를 이기는 액티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여러 경로로 다른 차익 거래 기회를 찾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그래 다른 국채은행들이 지금 그 미국채를 안 산다. 그리고 발행은 증가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사서 차익 거래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이런 게 또 아비트레이지 어퍼튜니티 아니겠습니까? 봤는데 레버리지를 무한대로 걸어도 된다? 그러면은 한 2bp 먹는 시장이 한 10배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이런 식의 아마 메커니즘으로 헤지펀드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나라 지금 주식 시장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추가적인 리사쿡 위험 발언 이후에 추가적인 큰 진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좀 악재인데 지정학적 위험인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겨우 있어봐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건지 끝나지 않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슷한 지금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전 세계 그 에너지 관련되는 게 많이
그걸 쥐고 있는 그런 데서 지금 최근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유가가 오르는 거는 오일 샤크라 그래서 저희 70년대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오펙이 담합해갖고 하루아침에 유가를 많이 올려서 1차 오일시크 얘기는 있었지만 가서 돈 주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으니까 유가가 100불이 됐다.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구할 수가 없는데 배가 와야지 비싼 거라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 석유에 대한 제재하고 러시아를 갖다가 그렇게 했을 때도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최근까지도 중동전 전까지도 러시아산은 이제 주 제재를 받아가지고 팔 데가 별로 없어서 브렌트나 이 두바이나 이런 쪽에 다른 석유에 비해서 디스카운트가 무지하게 심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중동 전쟁 되면서 수요가 이제 거기로 몰려가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도 완화한다, 매달 한 1개월 완화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디스카운트가 다 해결돼 갖고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은 다른 전 세계고 이 특수를 누리는 데는 러시아인 상황이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 석유 유가 이거 관련돼 갖고 지금 난리인데 이 상황에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루하루 널뛰게 하고 있는 약간 상황인데 이 지정학적 위험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정학적인 위험, 중동 전쟁은 사실 미국발 리스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일방적으로 이제 시작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그런 이슈인데 미국 시장은 전에 저희가 일찍 얘기 나눈 것처럼 이미 고평가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미미했고요. 한국은 엄청 조정을 받았죠. 근데 조정을 받고 지금 상태로만 해도 코스피의 2026년 상승률은 여전히 20%가 넘어요. 조정 후에도. 그렇긴 하지만 6,500까지 갔다가 장중한 때 5,000이 깨질 뻔하고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호르무스 해협에서 수송되는 원유의 80%는 아시아로 간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 수급에 민감한 나라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근데 그거는 그럼 아시아 전체잖아요. 그러면 네. 한국이 왜 영향을 받았냐? 그래서 외신 기사들을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된 주식시장의 구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작년 3분기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이 두 개 기업이 이제 이끌어 왔는데 둘 다 이제 에너지 민감도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떤 중동 전쟁의 타격을 받으니 지수 전체의 하락으로 이끌어졌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으킨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 종목 수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매그니피선트 7의 시총을 다 합쳐도 아마 S&P 지수의 15%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몇 가지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지수 전체가 막 몇십 %씩 폭락하는 일은 미국은 없는데 이제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종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사실 한국 시장도 그렇게 계속 미국 시장처럼 약간 조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랬는데 사실상 디커플링 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좀 됐었는데 지정학적 위험인 중동 전쟁 터지면서 외부 힘에 의해서 강제로 조정의 단계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좀 약간 다시 좀 올라오기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횡보라 그럴까 이렇게 고 6천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위험이 가시지 않아서 엎어진 김에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조정을 받으면 저렇게 외부적인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 내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좀 뭐 그 조정이 돼야 되는데 미국 시장처럼 저희는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조정이 더 있을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을 봤을 때는 요번에 그냥 뭐 이렇게 외부 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그 저기 과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의 거품은 좀 걷어낸 그런 측면의 긍정적인 조정으로 보이나요? 저는 긍정적인 조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단기 조정과 뭐 일종의 그 횡보장을 벗어나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거라는 그 뷰를 힘은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펀더멘털한 힘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를 했던 뭘 했던 코스피가 올랐던 이유는 돌아가서 얘기하면 세 가지였죠. 예,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와 그다음에 AI의 한국 기업이 가진 경쟁력,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근데 1번의 유동성이 지금은 약간은 흔들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금리를 동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거는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그럴 것 같은데 AI 테마 하나로 모든 지수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서 약간의 옥석 가리기 혹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상승이 되는 정도의 요소지 나머지 두 개는 살아있죠. AI 병목 현상인 뭐 에너지, 인프라, 방산, 뭐 냉각 이런 부분에서 다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고 또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밸류업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서 보니까 뭐 서학개미 돌아와라 이래서 뭐 양도세 많이 줄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자사주 소각이나 지배구조 개선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같은 조정이라도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가 외부 자금의 충격에 민감한 시장입니다. 저희가 천수답 시장이라 그러죠. 물이 좁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이것도 조정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식 조정입니다. 이게 한국식 조정입니다. 외국인이 자금 빼나가면 한국식 조정인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건 제가 그냥 트레이더를 했던 경험으로서 보면 이렇게 한 번쯤 저희가 이제 포지션 털어간다 그러는데 중간에 차익 실현성 자금 좀 나와주고 좀 쉬어가야 이 장이 가벼워져서 여기서 또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런 그 단기 하락장에서는 시장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코스피만을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코스피를 사라 실제로 산 분도 있고 저도 많이 이제 샀어요 코스피를. 근데 이 하락을 했을 때 느낌이 예전에는 코스피가 또 코스피 했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또 망했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몇십 퍼센트가 막 떨어지는 이런 시장에서도 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뭐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뭐 들고 있으면 또 오르겠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거든요. 이런다고 한국이 망하거나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많이 안 보이죠. 미국에서 오히려 한국 시장을 되게 더 긍정적으로 좀 약간 긴 안목으로 보고 있네요. 그럼요. 제가 어디 전에 다른 그 분들께도 많이 한 얘기인데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계좌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주식을 사실 수가 있는데 바로 한국에선 방법이 없어서 저는 그냥 코스피 지수 ETF만 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식 우리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조금 하는 얘기가 언젠가는 JP모건 체이스나 찰스 슈왑에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그러면은 우리 증권사들이 서학개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동학개미 할 수 있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게 해주면 미국 사람들이 동학개미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그 매수세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좋은 일단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200만 한인 교포들은 무조건 이제 다 들어오겠죠. 다 들어올 거 그래서 왜 제가 증권사들이 왜 그런 거 안 하고 있는지 잘 JP 모르겠네. 모건이나 이런 미국 증권사들에게 이걸 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해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약간 그 지정학적 위험이라고 하는 게 이걸 얼마나 그 크게 봐야 되느냐는데 뭐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뭐 전쟁이 금방 끝날 듯 안 날 듯 막 그런데 그 연준이 그 3월 19일 날그 FOMC 미팅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저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이 당분간 성장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원래는 저기 뭐 금년에도 뭐 4번 3번 뭐 25%씩 BP씩 계속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그게 거의 상식이었었고 뭐 마이런은 뭐 50bp씩 해야 된다랄 정도로 뭐 금리 인하는 저기 11월 미국 중간 선거까지 아주 당연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동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사실상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거는 동결이 아니라 인상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 25% 올라가야 되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갔으니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그것 때문에 그 뭐 M7 기업들도 전부 다 저기 뭐 이 그 PE가 포워드 PE가 전부 다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미국 연준 이거 어떻게 앞으로 그 포지션을 잡아갈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이 좀 되기는 한데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한국 시장도 뭐 굉장히 그 전쟁과 관련돼서 좀 정책적으로 어려운 게 보이지 않나.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AI로 인해서 고용은 줄고,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를 올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는 그런 거기에 거죠. 어떻게 되면 스톡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그 실리콘밸리 동네에서도 일단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물론 지표나 이런 것도 보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나 제가 사는 곳이 실리콘밸리니까 거기에 빅테크 다니는 친구들이 하는 회사 내부 얘기나 이런 걸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감원의 공포들이 뭐 마치 AI 때문에 그 감원을 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흉흉하게 많이 돌고 있어요. 마치 제가 예전에 홍콩에 근무할 때 금융위기 때 느꼈던 거랑 같아요. 뭐 다음 주에는 뭐 시타델이 몇백 명을 자른다더라. 뭐 메릴 린치가 어제 뭐 26층을 다 비웠다더라. 뭐 이런 식의 괴담인데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고용이 흔들리고 있고, 근데 물가는 오르고 아까 비료 가격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는 조금 이 시각을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전쟁이나 이 시작된 배경이나 진전에 있어서도 좀 미국 국내 정치의 시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용은 불안해요. 근데 물가는 높아요. 근데 그래서 어디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정부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 선거를 지는 순간 이제 레임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한국에도 많이 좀 알려져 있은 것 같은데 이민 단속을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를 2명을 그 이민국 직원들이 사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요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가장 큰 뉴스로 아주 오랫동안 보도가 됐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아젠다죠. 이민 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지지층들 중에 상당수가 이탈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시민권자가 둘 다 백인이었고 시민권자였는데 그들을 그 이민국이 죽였다는 사실이 이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거기서부터 위기에 몰리다가 2월 20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관세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 중동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3, 4일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국내 정치용 이슈 전환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 카드를 고민을 하다가 뭐 전쟁을 3, 4일 만에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준비를 이스라엘하고 꼭 해왔겠지만 이 시점에 이제 터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유가는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던 물가에 대한 공포는 더 키워졌고 인플레이션은 그리고
원래 하던 주된 특기가 트럼프 정부는 일기 정부 때도 주가 부양을 통한 지지율 확보 이거였는데 그렇습니까? 예.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동결을 하게 됐으니 이제 예. 답보 상태에 정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보도 보니까는 뭐 그 영어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게 그 deer in the headlight인가? 딱 예. 그게 예, 맞는 예, 표현인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그 무효 판결이 나왔을 때 속으로 약간 뭔가 하나 터트릴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예, 아, 예, 예. 근데 지금도 그 저는 AI의 예상이 맞는다는 게 트럼프 정부는 절대로 어떤 문제가 크게 됐을 때 그거로 끝을 보고 뭘 하지 않아요. 또 그냥 다른 다른 이슈로. 이슈 덮어버리는 예. 그런 전략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쟁도 그런 식으로 뭔가 이기는 것처럼 이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진위에 상관없이 예, 예, 예. 이겼다, 이긴 걸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다른 그 당근을 그 예.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사실상 이제 저는 연준의 그 입장이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경제가 지금 이제 샥을 받는 게 두 가지인데 디맨드 샥이고 서플라이 사이드 수요와 공급에 있다고 하면 수요 측면에서 샥이 있다고 하면 뭐 그거야 뭐 금리나 해서 연준이 뭔가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무슨 뭐 석유가 뭐 안 온다든가 그리고 또 무슨 뭐 AI 때문에 뭐 고용이 다 해고가 많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앙은행이 금리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속담에 중앙은행은 이렇게 공급 시작에서는 그냥 기도하면서 빨리 지나가기 바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미국 같은 큰 경제체에서 지금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이 사람들의 이 기다리면 이제 중앙은행이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급 시작이 빨리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전쟁이 금방 끝나고 빨리 평화가 온다든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인플레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 조금만 요것만 없어지면 금방 다시 인플레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가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도 인플레 되게 있었지, 관세 때문에 인플레 올랐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지. 그래갖고 이게 무슨 마치 자동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파톨 같은 게 하나 있어서 텀벙에 있으면 이거 한 번 있으면 괜찮다 그러지만 스무스하게 그런데 이게 자주 있으면은 이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여기 길이 엉망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앵커드 이렇게 인플레 심리에 닷을 내리고 있다. 2% 닷을 내리고 있다는데 이미 2% 넘어진 너무 오래되고 이게 날이 갈수록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인플레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인플레를 그렇게 기대 인플레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이제 거기서 앵커 닷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기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중앙은행이 단기적으로 이거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상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이거 좀 연준이 걱정이겠다. 그래서 새로 이제 파월 의장 말고 또 새로 오는 케빈 월시도 거기도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케빈 월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겠죠. 예.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제 투자 전문가시니까 AI가 야기하고 이끌고 있는 이제 이 시점에 지금 투자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봐냐 저희가 여기서 무슨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장을 어떻게 봐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이제 그동안 무슨 얘는 AI 수혜 기업이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마이크로 레벨에서 이제는 매크로를 봐야 될 시점이 됐다.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지정학적 위험인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결론도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 저렇게 그냥 공급 충격이 지나갈 때까지 두 손 꼽가 메고서는 3.5에서 3.75의 그 금리를 계속 그 고금리를 유지하고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뭔가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움직인다 그러면은 거의 사람들이 100% 이제는 금리를 올릴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는 좀 약간 상황이 다른 얘기거든요. 심지어 뭐 내린다고 할 때 안 내린 것도 오른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올리면은 정말 그래서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는 오스트리아 연준이 이제 올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금리 인상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시장 전체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빼고 그러면 이제 첫째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그 매크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뭐 이게 뭐 AI 수혜주래 뭐 이거 뭐 전력이야 뭐 방산이야 뭐 이런 걸 떠나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에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 매크로가 중요한 것도 맞고요. 근데 원래 투자 수익률의 80%는 자산 배분에서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타이밍하고 종목 선정하고 자산 배분인데 자산 배분이 결국엔 매크로예요. 채권에 얼마를 넣고 주식에 얼마를 넣고 어떤 나라에 얼마를 넣느냐. 근데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종목 선정하고 타이밍을 하는데 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투자 수익률은 20%밖에 결정이 안 되고 결국에는 매크로적인 요소가 한 80%를 결정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유효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는 진짜 인프라와 에너지의 시대가 왔구나. 중동 전쟁도 결국은 에너지 전쟁이고 그렇죠. 또 이번에 뭐 AI도 뭐 사실상 그렇죠. 피지컬 AI가 나오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챗 GPT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AI에서 이제는 정말로 산업형 AI 시대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 전스로왕이 그랬나요? 뭐 그 AI 그거는 뭐 모델 뭐 파라미터 경쟁이 아니고 그 안정적인 전기 공급 경쟁이다 뭐 향후는 그렇게 그러면 그런 지금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산업용 로봇, 뭐 가정용 로봇 이런 AI들은 24시간 상시 구동하고 안정적으로 워킹을 해야 되잖아요. 휴대폰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컨텐츠형처럼 뭐 파라미터를 뭘로 써서 뭐가 빨리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항상 공급되는 정말 우리의 전기나 공기처럼 이제 AI가 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데이터랑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이제 그런 배경에서 지금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크게 다가오는 게 정말 에너지가 없으면 AI의 발전도 이제 발목을 잡게 될 거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책임을 져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납부자 보호서야 그거 얘기 들으셨죠? 납부자. 그러니까 저기 뭐 기존에 그 사실은 전기라고 하는 건 국가가 제공하는 걸 제가 쓰고 요금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AI 기업들은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다 산업용 전기라 그래서 약간 싸게 예전에는 싸게 공급받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공급받는 거지 이거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자기가 하라는 거죠. 네, 자기가 송배전을 다 해서 하라는 거죠. 네 필요한 건.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기업들, 뭐 메타, 구글 이런 데들이 이제 너네가 납부자, 그러니까 세금 납부자를 보호하는 서약서를 써라. 근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전력 공급망을 스스로 돈으로 해라. 그러니까 전력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반 그 국민들의 전기세가 오를 수 있으니 스스로 전력 공급책을 세우고 송배선망도 스스로 고치고 그러면은 그게 다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그 저기 뭐야
대차자주포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네요. 자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차입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차입을 해서 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차자주포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존에는 사실상 이 AI 기업도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라서 약간 뭐 하나 구축하고 난 다음에 요금 받아서 많이 하고 해서 되게 그 과금형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그 저기 투자가 필요하고 또 좀 약간 또 칩도 금방 또 바꿔줘야 되니까 데이터 센터 졌다고 그래갖고 그게 영원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매년 한 번씩 좀 빠른 칩으로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게 여러 가지로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저희가 말한 금리는 오를 건데 예, 이제 차입은 해서 예. 납부자 보호는 해줘야 되고요. 예. 근데 그게 언제 매출로 나올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박사님 말씀처럼 원래 빅테크들은 이제 무형 자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아주 큰 마진을 냈죠. 왜냐하면 스케일업이 되게 쉬우니까요. 투자를 하지 않고도 뭐 구글은 검색 알고리즘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팔아서 쉽게 좀 이렇게 에셋을 가지지 않고도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이런 납부자 보호 사역이나 데이터 센터 투자로 인한 차입 때문에 더 이상 테크 기업이 아니라 약간은 테크 플러스 유틸리티 기업처럼 이제 구조가 완전히 무슨 에너지 그 뭐 시구라는 업체 같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그렇죠. 자본을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에셋 헤비한 회사들로 그렇죠. 메타나 알파벳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본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되니까 자본효율 비용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칩의 순환기 주기는 짧기 때문에 또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그 그림자 전략망이라 그러죠. 섀도우 그리드라 그래서 그런 것도 구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전력발전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의사결정도 느리고 규제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뭐 파이프라인도 연결하고 말씀하신 뭐 SMR의 구매 계약 같은 것도 맺고 송배전망도 스스로 구축하고 이제 정말 무슨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막 정말 유틸리티 회사들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기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약간 뭐 마무리를 하자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지정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그 우려되는 그 상황에 들어왔다. 그렇게 조금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저는 이게 그 지정학적 위험인 그 리스크가 금방 해소가 된다 한들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던 유가라든가 뭐 유가를 비롯한 뭐 다른 많은 그 원재재나 이렇게 그 파급되는 그 석유화학 물질로다가 파급되는 다른 공산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을 제자리에 잡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뭐 많은 그 저희 나라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긴 하지만 유가는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온다고 뭐 그럴 정도로 이게 그 한번 올라간 물가는 그렇게 쉽게 원자리로 안 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그 과정에서도 인플레라는 걸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플레를 감안하면 사실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썩 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뭐 오랫동안 채권 투자를 하셨으니까 이 채권은 인플레이션 이 레짐인 상황에서는 안 좋죠. 뭐. 안 좋은 거잖아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채권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 유가가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는 동결 혹은 뭐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 띠민 시장에서는 주식도 안 좋고 사실 채권도 안 좋잖아요. 두 개가 다 같이 빠지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이 와중에도 저는 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한국이 AI 테마에서 강점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중동발 위기가 있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서
또 수출 기업들 실적은 좋아지는 면이 있는 또 약간의 그 상쇄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AI 병목을 해결하는 정말 다양한 공급망의 기업들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없다. 예. 그리고 저 뭐 항상 하는 얘기죠. 컨텐츠와 인프라를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두 개가 있다. 미국과 한국. 예. 네. 그러니까 반도체와 K-팝이 같이 있는 그런 주식시장도 우리밖에 없고요. 예. 저는 그런 어떤 코리안 프라이드는 여전히 이제 BTS가 이제 광화문에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변호사님이기도 하고 또 이 금융전문가에 대한 이게 나탈리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한번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책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 변호사님으로서 미국에서 소송 변호사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한국 기업의 피고인석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기업을 대변하는 원고석에 많이 앉아 있다고 하면서 개인 경험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 문장이 지금도 기억에 오래 남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제가 지적재산권 소송을 주로 했는데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이제 특허, 반도체나 이런 기술의 특허와 그다음에 저작권, 뭐 게임, 영화, 음악 이런 저작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인프라, 반도체와 K-팝 컨텐츠를 같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원고라는 건 피고는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남의 거를 훔쳤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예전에 뭐 제일 유명했던 소송은 이제 삼성 애플 소송.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삼성이 베꼈다. 그거는 예. 삼성이 피고였고요. 이제 계속 뭐 자동차도 옛날에 일본 자동차를 한국 자동차가 베꼈다. 그래서 다 피고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맡았던 많은 소송들이 뭐 예를 들면 중국 반도체 회사가 삼성의 기술을 베껴서 시작된 소송, 삼성이 원고인 소송. 그리고 K-팝 혹은 게임도 이제 한국이 리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한국 게임이 출시되면 중국 게임 회사나 유럽 게임 회사가 베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훔치는 나라에서 지키는 나라로 예. 네, 변화가 되었다. 그게 앞으로 코스피만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파운데이션이 됐습니다. 되는 이게 거 아닌가요? 법률과 금융이 아주 다른 분야지만 저는 그 둘을 다 한 사람으로서 그 소송에 앉아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위치가 좌우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런 AI 시대에 창의력과 개발력, 발전을 할 수 있는 힘이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미국의 법정 안에서 증명이 된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중동발 위기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충격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을 이미 적절한 시기에 저는 오히려 줬다고 봐요. 예.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정말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갔으면 좀 불안했을 수도 굉장히 불안하고 거기서 폭락을 하면 정말 예. 끝도 없이 추락했을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 왔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법정에서 느꼈던 일종의 뭐 코리안 프라이드 그거의 원인과 배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도 한국의 AI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냥 매크로적인 많은 외부 폭풍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그 코어는 굉장히 견고하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올 거거든요. 기술의 개발은 항상 과열과 붕괴, 재편 그리고 안정의 사이클을 타는데 이 붕괴와 재편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인더스트리보다 한국은 또 설 수 있다. 살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왔다. 그리고 이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그런 반도체, 전력 인프라, 냉각, 부품, 테스트 이런 기업군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동발 위기가 그 AI 예상한 것처럼 적당히 테이퍼링 된다면은 다시 외국인 매수는 시작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말 저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서학 개미 분들이 이제 돌아와 주신다면 상승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혹시 빼먹은 거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를 찾아갖고 조금 더 하실 게 있으면. 이번에 이제 중동 전쟁을 하면서 AI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어떤 정밀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팔런티어 뭐 그런 그 기술을 써서.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기업이 실제로 미국 국방부가 이제 썼던 AI 회사는 엔트로픽이에요. 엔트로픽이 이제 국방부를 도와서 그 전쟁에서 어떤 타격을 할 그 대상을 선별하고 요격하는데 큰 역할을 엔트로픽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서는 엔트로픽과 오픈 챗 GPT는 좀 느낌이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오픈 AI는 돈만 생각하는 데인가요? 맞아요. 예, 거기가 샘 알트만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거에 반발해서 AI 세이프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엔트로픽이에요. 다레오 아모데이. 그렇죠. 근데 엔트로픽이 국방부를 도와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좀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참 이것도 아까 원전 같은 거예요. 또 돈 준다니까 얘네들 또 하는구나. 그래서 엔트로픽에서는 원칙을 두 가지를 세웠어요. 우리는 AI를 전쟁의 두 가지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1번 민간인 사찰, 그리고 2번 그다음에 대량 학살. 완전 자동화가 된 대량 학살 이 두 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원칙을 세워서 전쟁에 나갔는데 당연히 국방부에서는 그런 게 어딨냐. 외주를 줬으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래서 많은 마찰이 있었고 그래서 엔트로픽이 결국에는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국가의 중대한 위험 세력으로 분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국이나 적대 국가에 하는 발언인데 너네는 이제 적성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정부랑도 일하지 마라. 연방 정부랑 앞으로 프로젝트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날 이제 샘 알트만과 계약을 했죠. 참 또 이제 그걸 보고 역시 또 알트만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테이크어웨이가 있는데 하나는 과연 AI를 전쟁에 사용할 때 그 주도권이 정부가 가져야 되는 것이냐, 민간 기업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돈을 내고 쓰면서 할 때 어느 정도 공급하는 사람이 그걸 뭐 규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여튼 저도 사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이분이 두 가지의 굉장히 장편의 기업 CEO로서 에세이를 냈어요. 저 읽어봤는데 처음 에세이는 AI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걸 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내면서 뭐를 냈냐면 그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AI의 그거로 컨스티튜셔널 헌법적 AI, 컨스티튜셔널 AI를 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AI는 이러이러한 거에 쓰지 못한다라는 헌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압력에도 그거는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한 CEO다 그래갖고 최근에 엔트로픽 관련되는 거 볼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이미지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래서 엔트로픽이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알트만이 그거를 발표하기 전에는 심지어는 오픈 AI조차도 엔트로픽 편을 공식적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국방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뒤에서 이제 백스텝을 한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제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AI 인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엔트로픽이 국방부랑 그렇게 날을 세운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S급 AI 인재들이 떠날 거라는 그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희가 AI 인재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위 이내로 판단을 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챗 GPT 유료 사용자 수 미국 다음 2위, 기술에 대한 어댑테이션, 그다음에 산업군의 어떤 종류와 가능성 이런 게 다 되게 긍정적인데 딱
아주 하위권 평가를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AI 인재풀이 적고 국내에 두 번째가 스타트업이 엑싯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근데 첫 번째가 이제 AI 인재라는 점이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엔트로픽도 그런 소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포기하면 그 사람들을 잃는데 그게 국방부나 연방 정부의 계약 전체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막 몇 천만 불씩 받는 그런 데고 제가 알기로는 오픈 AI가 그 엔트로픽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자마자 오픈 AI에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엔지니어들 중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자기의 소신과 원칙에 어긋나면 정말 그걸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은 아마도 그런 정부의 압박보다는 그 인재를 리테인하는데 그 카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되게 재밌는 거지만 많이 생각할 게 많아서 나중에 그 문제와 관련돼 갖고도 한번 모시고 그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나탈리 허 그 실리콘밸리의 금융 법률 전문가 과거에 그 채권 트레이딩도 하셨지만 지금은 현업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나탈리 허 미국에서 오셨는데 피곤하시긴 하겠지만 하여튼 오늘 오셔갖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고 어떤 투자나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코스피 1만 새로운 부의 법칙 2026년 한국의 투자의 저자 나탈리 허님과 그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